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22대 개원도전에 그 기세를 몰아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미 제1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린 지 오래됐고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국회 입법 역시 민주당의 의도대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으로 이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의 갈등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건 국회의장이죠.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난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악수를 합니다. 40분가량 회동 끝에 조 의원은 추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함께 힘을 합쳐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능함을 보이는 정치 효용을 보일 수 있는 민생국회를 만들어내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친명 좌장인 5선의 정성호 의원도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4파전 구도였던 의장 선거전은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맞대결로 정리됐습니다. 우 의원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불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6선의 조 의원이 지지를 선언한 데다 추 당선인이 선수와 나이 모두 가장 많은 만큼 당내에선 추 당선인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며 혁신의장을 자처한 추 당선인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된다면 거야의 입법 독주가 더욱 노골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 임기가 아직 석 달가량 남았지만 신속히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본인이 이 대표 설득을 위해 총대를 매겠다며 노골적으로 연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치료를 위해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당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 연임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SNS에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이 대표 설득과 권유에 총대를 맬 생각이라며 연임에 대찬성한다고 썼습니다. 당대표 연임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며 연임 여부에 공식 입장을 보인 바 없는 이 대표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친명 후보들의 교통정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 두드러지는 비명계 후보군도 없는 만큼 이 대표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똘똘 뭉쳐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는 데는 박찬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연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지만 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 83%, 반대 12%로 격차가 컸습니다. 차기 대선 도전 등과 맞물려 연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대표도 연임 문제를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대표를 연임하게 되면 여러 돌발 변수에 대한 정책 책임이 계속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비 대선 주자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차기 당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대 협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상견례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에선 친윤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혁신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당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진들이 삼청동 총리공관 잔디밭에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총선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선 국정 3년차 민생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황우여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는데 강원 지역 유상범, 충청 엄태영 의원과
총선에서 낙선한 전주의 의원, 수도권의 김용태 당선인이 합류했습니다. 비대위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엔 경남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엔 충청 지역 성일종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원내 수석부대표엔 배준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당연직을 포함하면 추경호, 정점식, 유상범 등 비대위 절반 가까이가 친윤계 인사로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깜짝 인사는 없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역 안배에 초점을 맞췄고 당권, 대권 캠프 관련 인사들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5선인 윤상현 의원은 혁신형 인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고 당 내부에선 친윤과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진해 변한 게 없어 보인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뒤 불거진 이른바 라인 사태가 이 국내 정치권 이슈로 번졌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네이버를 향해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을 알아야 필요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어서 네이버의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이틀 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상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라인 사태가 한일 외교전은 물론 국내 정치권 이슈로 번지는 상황에서도 원론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네이버가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부가 알아야 유감 표명에서 더 나아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화해 나간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일 두 나라 정부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 라인 사태는 네이버라는 민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양상입니다. 이 당사자인 네이버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의 속내는 무엇이고 또 향후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부 유혜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정치권까지 가세를 하면서 일이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당사자인 네이버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네, 작전상의 침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새어나간다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또 국내 여론과 정치권이 라인 사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까지 나서서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결국 핵심은 경영권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 경영권이 달린 지분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네, 네이버가 지분을 판매를 검토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라인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쪽이 경영권을 절반씩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라인 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이사는 총 5명인데 이 중 2명을 네이버가, 과반인 3명을 소프트뱅크가 지명하도록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소프트뱅크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뱅크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사업을 펼치기 힘든 환경인 것인데요. 결국 지분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파는 방향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지분을 정리해도 네이버가 라인섭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이버가 13년간 라인을 키워온 만큼 지분을 정리한다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대한 제값을 받고 팔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혹은 인프라나 동남아 사업권을 받아 라인에서 사업적 수익을 계속 얻는 방향으로 협상할 전망입니다. 이 사태의 출발점엔 일본 정부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만큼 라인이 일본에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전체 인구의 80%가 사용할 정도로 라인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는데요.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라인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도 외교적 마찰은 원치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보안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려고 도로에 나왔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지는 2차 사고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2차 사고를 막으려면 비트박스를 기억해야 한다는데요. 구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면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이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힌 차량이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있다가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어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60대 운전자가 뒤에서 달려오던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드레일이라는 사고가 안 있었고 이제 포토는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갓길로 갔다가 확 꺾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 9일 호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7명에 이르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7배 수준입니다. 야간 같은 데는 시약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특히 마지막 차선에 움직일 때는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2차 사고 예방책으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도로 밖으로 대피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한 주택에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연인 관계인 여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가정집에서 붉은 화염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전북 군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이 집을 빠져나온 뒤 불이 난 걸로 파악하고 여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방어를 수정하고 일단은 피해자를 부인해요. 한번 봐야죠 또. 오늘 오전 2시 50분쯤 전북 완주 익산 장수 고속도로에서 8.5톤 화물차, 5톤 살수차, SUV가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8.5톤이 고장 나가지고 2차로 갓길 선 타고 이제 서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5톤 카고 트럭이 추돌하고 그 뒤로 지프도 와가지고 그대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엔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에서 SUV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도장을 해서 구조 대상자 응급 환자를 구조를 해서 이제 병원에 이송한 상황이고
경찰은 SUV 운전자가 앞에 정차한 차를 뒤늦게 보고 급히 방향을 틀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쫓고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한밤중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잠수대원들이 검은 대형 플라스틱 통을 힘겹게 끌어올립니다. 경찰들은 분주하게 증거 사진을 남깁니다. 태국 경찰은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이 통 안에서 34살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의 모친은 A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거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태국 주재 대사관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후아이쾅 지역의 한 클럽 앞에서 남성 2명에 이끌려 렌터카에 탔습니다. A씨를 태운 용의자들은 파타야로 이동해 다른 트럭으로 갈아탔고 A씨가 발견된 저수지 인근에 묵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밤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경찰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며 1명은 이미 출국했고 나머지 2명은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현지 공관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강도 행각을 벌였던 피의자 3명이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복면을 쓰고 아파트에 침입해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던 사건이었는데요.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서 범행 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 필리핀 경찰이 수풀을 헤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동행한 한국 경찰이 문신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지난 3일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필리핀 세부시 남쪽의 도피에 있던 한국인 강도단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복면을 쓴 채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억 3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7인조 강도 중 4명은 이미 작년 11월 국내에서 체포됐고 이번에 나머지 3명이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에 나섰고 3명은 차량을 버리고 렌트카나 택시를 이용해 도피극을 벌여왔습니다. 피자들 이동 경로를 바꾸면서 검거에 어려움이 제일 많았고요. 결국 한국과 필리핀이 적극 공조해서 검거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한국 대사관과 공조를 통해 필리핀 정부가 신속하게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리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때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 행사장에는 즐길 거리가 많지만 반짝 특수를 노리는 바가지 요금 때문에 늘 불만이 끊이질 않았죠. 이 자릿세를 공공연하게 받다 보니 생기는 일이었는데요. 이걸 없앴더니 축제장이 달라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에 맞춰 상모를 돌립니다. 시민들 어깨도 들썩입니다. 축제 한마당에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흑돼지 국밥 한 그릇에 6,000원, 잔치국수와 감자전도 각각 4,000원입니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왔을 때 맛도 괜찮고 가격도 우선 6,000원밖에 안 해서 되게 좀 만족하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비큐 한 접시에 4만 원, 해물파전 한 장에 18,000원을 받았는데 맛과 양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는 참 뼈저린 아픔이 있었는데요. 갖고 가격은 10,000원 이하, 중량도 충분하게 해가지고. 남원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컨설팅을 받아 바가지 요금을 없앴습니다. 올해 음식값을 잡기 위해 상인들에게 입점비를 받지 않고 시유지를 무료 임대했습니다. 입점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저렴한 음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시는 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 신고제를 운영하고 적발시 행정처분,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불황 속에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모두 올랐습니다.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매출을 견인한 건 2030 세대였습니다.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한 소금빵 매장. 길게 늘어선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화과 하나, 청계 하나 총 4개요. 이곳을 포함해 이 백화점의 디저트 전문관에는 석 달간 3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디저트 매출만 160%, 그 덕에 전체 매출도 20% 뛰었습니다. 소금빵 사려고 30분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걸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외 유명 브랜드 디저트 매장과 매달 바뀌는 지역 디저트 팝업존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주요 고객은 2030 세대. 입은 물론 눈까지 즐겁다 보니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SNS에서 되게 유명한 빵집을 빵지술래처럼 다니는 것 같아서 되게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또 다른 백화점은 캐릭터 팝업을 열고 봄나들이 나온 젊은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소투노스에 이렇게 라프라스 위에 피카츄 있는 거 보니까 또 너무 귀엽고. 팝업의 성지로 불리는 한 백화점은 최근 2년간 팝업존에서 물건을 구매한 2030 고객이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불황에도 백화점 3사의 올 1분기 매출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2030 고객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백화점 업계의 먹거리, 볼거리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마약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내부 제보가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가만에 법원이 수사에 협조한 마약 사범의 형량을 낮춰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활발한 제보가 이루어져야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은 2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9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을 깎아줬습니다. 남성이 마약 조직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해서 공급책 3명을 붙잡는 데 기여를 한 걸 인정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마약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 범죄가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바깥에 있는 마약 사범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경쟁적 제보로 마약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이 늘고 구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 검거는 27,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법당국은 검거된 수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마약 사범이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범죄가 어느 정도 노출의 우려가 있다면 마약 단체나 이런 데서는 위축될 수도 있죠. 검찰도 지난달 마약 거래를 제보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의정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 등이 낸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증원이 필요한 근거 자료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평균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의사들의 고액 연봉을 제출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복귀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대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시간이 더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국내 1위 병원조차 응급의료를 담당할 필수 진료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악화되자 정부 여당은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근거를 내라고 요구한 서울고등법원에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또 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자료도 냈습니다. 이 자료엔 의사 평균 임금이 2억 3천여만 원으로 간호사 평균 임금 4,700여만 원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북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 급축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 등 모두 49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또 도림천,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은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하지만 재작년 기록적인 폭우에도 신월동에서는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우에 취약했던 이곳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지 박재훈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컴컴한 어둠을 뚫고 차량이 터널 안을 내달립니다. 일반 터널 같지만 장마철에 빗물을 가둬놓는 빗물 터널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 목동까지 3.6km 길이로 이어져 빗물 32만 세제곱미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1,380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됐습니다. 지하 40m 깊이의 지름 10m 길이로 만들어진 신월 대심도 빗물 터널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 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여름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빗물 터널 덕분에 신월동 일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설치된 세 곳의 수직구를 통해 빗물을 모아뒀다가 비가 그치면 인근 안양천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또 주변 시설을 정비하면서 이제는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광화문과 강남역, 도림천 등에도 사업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수방대책은 시민들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공사로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있으면 1등하는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공부에 지친 초등학생부터 정신과 의사까지 생각 없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휴식이 주는 의미를 알리는 이 이색대회 현장에 이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 잠수교에 무표정하게 드러누워 있거나 집에서 TV를 보듯 팔로 머리를 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인 멍때리기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오늘 멍때리기 대회 어떤 각오로 참가하셨어요? 꼴등 아니면 1등, 뭐 아니면 도, 렛츠고! 90분 동안 멍하니 있으면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참가자들은 색깔 카드를 들어 마사지, 물 부채질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팀이 본선에 올랐는데 전현직 쇼트트랙 선수, 정신과 의사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쉬는 시간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멍을 정말 잘 때립니다. 선배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와 함께 참가한 초등학생도 눈에 띕니다. 학교랑 학원 하느라 좀 힘들어가지고 쉬고 싶어서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고요. 오늘 좀 많이 잘 비우고 놀다 가겠습니다. 평균 심박수가 낮고 관객 투표를 많이 받으면 우승하게 되지만 상금은 없습니다. 대회 참가자이기도 한 정신과 의사는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Enjoying the present moment, decrease our anxieties and kind of sad feelings. 일상에 지친 시민들은 한강을 보며 머리를 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도 종종 휴식이 필요한데 그걸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이제는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디지털 디톡스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릴 때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중간에 비는 시간 있을 때 폰이 없으면 뭔가 약간 답답하다 해야 되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 국민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와 수면 장애, 사고 위험 증가 등의 각종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디지털 디톡스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홍천 섬마을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숙소에는 흔한 TV조차 없고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도 안 됩니다. 방문객들은 요가나 목공, 숲속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집에서는
시간만 나면 핸드폰 찾아보고 야외 활동 같이 하게 되고 뭔가 뭐 할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넣습니다. 종이 지도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 여행하거나 독서 토론을 하는 게 하루하루의 일과인 스마트폰 해방촌의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2박 3일 동안 지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지도를 들고 이제 가고 싶은 카페나 갤러리를 찾아가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최근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어플을 사용하거나 미리 설정한 잠금 시간까지 열리지 않는 금욕상자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등 일상에서도 디지털 디톡스에 나서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은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또 남미와 아프리카는 폭우로 비상입니다. 이제는 일상화한 이상기후 현상에 이정민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짝 마른 강물 사이로 드러난 바닥에 300년 된 교회터가 보입니다. 1970년 댐이 건설되면서 물속에 잠겼는데 극심한 가뭄에 5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Bakit ka nakabalabal ng tuwalya? Sa tindi ng init, nakakasunog ng balat. 최근 엘니뇨로 109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덮친 필리핀은 체감 온도가 50도에 육박했습니다. 4만 7천 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공공기관도 주 4일째로 전환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저수지가 죽은 물고기로 뒤덮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베트남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인도 역시 무더위에 뉴스 앵커가 정신을 잃거나 총선 유세에 나선 정치인이 졸도할 정도였습니다. हीट वेव लू चलने की परिस्थिति बनी रहेगी मौसम विज्ञान केंद्र जयपुर की ओर से अगले 3 दिनों के लिए कहीं-कहीं 태국은 폭염 탓에 50명 넘게 일사병으로 숨졌고 이어진 극심한 가뭄을 버티고 있습니다. Even in tropical region like Southeast Asia now, we experiencing the new normal. Uninhabitable Earth pattern is coming.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상인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덮친 폭우와 홍수로 최소 311명이 숨지고 주택 2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درست که از همینجا سیل آمد تخریب کرد که یک پدر ما یک دونه برادر ما و یک خواهر ما یک دونه دیگه خواهرزاده ما 지난달부터 폭우가 이어진 브라질은 85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고 사망 실종자만 200명에 육박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두바이가 물난리를 겪는 등 이상기후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April this year was the warmest April on record. Despite the end of the El Niño event, the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remains so high. There could be a shift in the climate system.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증가로 해양과 대기에 갇힌 에너지가 지구 온도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져온 F-4 팬텀 전투기가 다음 달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을 했습니다. 이번 고별 비행에는 앞으로 영공수 임무를 이어받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함께했습니다. 김중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도깨비로 불리는 팬텀이 굉음을 내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수원 기지를 출발한 팬텀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천안 독립기념관 상공에 이어 공군의 핵심 기지인 충주 청주기지를 지납니다. 대구기지에서 재급유를 한 뒤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서해안을 시찰합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 공군력은 미국기를 앞세운 북한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1969년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받은 군사원조 대부분을 투입해 당시 세계 최강이던 팬텀 18대를 도입했고 미국이 잡는 도깨비로 불리며 북한 공군력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일 안에 163억 원이라는 막대한 방위성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애국 반공투사임을 증명한 것이며
1990년대 이후 팬텀은 신형 기종의 주력 자리를 내줬지만 55년간 한결같이 영공을 지켜왔습니다. 필승 편대의 조국수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대가 팬텀의 마지막 20분을 함께했습니다.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인 KF-21은 향후 우리 공군의 주력을 맡게 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처분적 법률에서 선회입니다. 예. 처분적 법률.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 꺼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우선 처분적 법률이 뭐죠? 네, 일단 글자 그대로 본다면요. 그 국회가 법안으로 처분까지 내린다, 직접 내린다.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 이런 문구가 명시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요. 강하게 입법권을 세워야 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야당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으니 입법기관으로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새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네, 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요.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처분적 법률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이 있기는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고. 처분적 법률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행정부가 반대하니까 야당으로서 강제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미묘하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이 민주당은 일례로요. 이 공수처 설치법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도 처분적 법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권 분립을 위배하는 위헌도 아니고 처분적 법률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좀 비교해서 들여다보면 차이가 큰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분적 법률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행정부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죠. 민주당이 예로 들었던 공수처 설치법은 추산 비용까지 법안에 따로 명시가 돼 있진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공포한 이후에 행정부의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죠. 하지만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1인당 25만 원으로 법안 자체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 자체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액수 또한 문제인데요. 공수처의 경우에는 한 해 176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초기 자본도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반면에 13조 원으로 추상되는 전국민 지원금은 사실상 추경 없이는 불가능한 데다가 이 정도 돈이 투입이 되는 재정과 예산 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결국 행정부 권한 침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접적으로 처분적 법률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내놓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법안 내용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거다 이런 설명이 야당 내에서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현 재정 상태로는 전국민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만큼 결국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부권 대치 정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요. 총선에서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당 처분적 법률에서 선회의 느낌표는
시작부터 충돌은 피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 협상보다는 협의가 되길 바란다 이런 조언을 했었습니다. 거대 야당에 부여된 힘과 책임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지 정부 여당과 발을 맞추는 협의가 될지 민생지원금 특별법이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써본 사람만 쓴다입니다. 네. 대통령실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걸었는데 총선에 나섰다가 다시 대통령실에 기용된 인사들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따져보면 최단기 복직 인사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던 지난 1월 11일에 임박해서 인사비서관직을 사임했었는데 지난 7일에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니까 넉 달 만에 복귀를 한 겁니다.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도요. 대구 북갑 출마를 위해서 시민소통 비서관직을 내려놓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수석으로 승진 기용이 됐고요. 경기 김포갑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보현 전 행정관은 부석실에서 비서실장실로 자리를 옮겨서 돌아왔습니다. 대체로 반년도 안 돼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간 거네요. 근데 이런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도 기용된 그런 인사들이 꽤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정진석 비서실장 또 홍철호 정무수석 각각 충남 공주부여 청양 또 김포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로 임명이 됐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도 비례공천에 후순위로 밀리니까 후보직에서 사퇴했고요. 대통령실은 민생특보로 곧장 발탁한 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치권에서 흔히 듣는 말인데 이 회전문 인사.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를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기용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인재풀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이듬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도 전병헌, 한병도, 또 백원우 등 총선 낙선 또 낙천자들을 청와대 참모로 기용한 적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따른 인선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는 건데요. 다만 홍철호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비윤계 인사의 추천으로 기용된 첫 케이스였는데 향후 인선에도 변화를 좀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의 공천권 박탈에 반발해서 부산 수영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해찬 전 청년특보의 대통령실행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실제 기용이 된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써본 사람만 쓴다의 느낌표는 민심만 가감없이 전달한다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에 나서서 실제 민심을 접해본 낙선 또 낙천자들은 누구보다도 민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들이 실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만 할 수 있다면 재취업이라는 비판 여론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KT와의 더블 헤더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화는 고졸 신인 선발 투수의 깜짝 호투가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기선 제압은 KT의 몫이었습니다. 1회 2번 타자 강백호가 호쾌한 스윙으로 잠실구장의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시즌 12호포, 홈런 공동선두에 등극한 강백호의 기세는 뒷타자 문상철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시 직구를 받아쳐 이번엔 왼쪽 담장을 넘기는 백투백 홈런을 완성합니다. 최상의 출발이었지만 이어지는 2회 KT에게는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선발 벤자민이 팔꿈치 통증으로 스스로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두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회에만 볼넷 4개와 2루타 2방 등 5점을 몰아치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안타 14개로 KT 마운드를 폭격한 두산은 12대 4로 대승을 거두며 더블헤더 1차전에서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만원 관중이 들어선 챔피언스필드에선 기아가 홈팬들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2대2로 팽팽히 맞선 7회, 작은 거인 김선빈이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힘찬 스윙으로 날린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며 결승 홈런을 기록했고 기아는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대전에선 고졸 신인 투수가 데뷔전 선발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주인공은 2004년생 20살 조동욱으로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는 깜짝 호투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8대3으로 승리하며 어제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이 황사로 뒤덮인 하루였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질을 회복했지만 충북과 세종, 영남과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유지 중입니다. 오늘 밤부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황사가 흩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12도, 대전 10도, 대구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경북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2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